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대박 재물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2025년 10월에 선선한 바람이 인천 신포동 골목을 스쳤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벤츠가 철거 현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태준, 54살의 태산건설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헬멧을 건넸고 태준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머리에 썼습니다. 30년 전 강남을 개발했던 자신이 이제 인천을 바꿀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철거 현장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포클레인이 10년 된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지는 소리,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냄새, 인부들의 망치질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울면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어디 가라는 거예요? 40년을 살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철거 진행 상황만 확인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은 다음 주까지 완전히 철거 완료 가능합니다. 좋아요. 일정 지체되면 안 돼요. 벌금 물기 싫으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라곤 조금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발밑에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태준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요? 내 장난감은요? 괜찮아. 다른 데 가서 새로 살면 돼. 엄마는 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그들 옆을 지나쳤습니다. 세 걸음도 채 안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는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장님, 보상 문제로 새 가구가 아직 항해 중입니다. 현장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없습니다만. 그럼 밀어붙이세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태준의 얼굴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걸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니는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철거될 건물 중 하나의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작은 부엌이 보였습니다. 녹슨 수도꼭지, 깨진 타일, 벽에 아이들 키를 재던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50년을 살았을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숫자였습니다. 철거 비용, 재개발 이익, 완공 날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 완전히 비워요. 지체되는 사람 있으면 법적 대응하세요. 태준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태준은 현장을 한 바퀴 돌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울음소리, 짐 싸는 소리, 포클레인 소리가 뒤섞여 들렸지만 그의 귓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젊은 여직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철거민분들 재정착은 잘 되고 있나요?
태주는 차 문을 열다 말고 그녀를 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구청 일이에요. 우린 비즈니스만 하면 돼요. 하지만 노인분들 갈 곳이 없다는데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양육강식. 우리도 살아남으려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태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검은 벤츠가 철거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은 백미러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앞만 봤습니다. 그의 세계에는 오직 성공과 이익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의 눈물이나 추억 따위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차가 떠나고 철거 현장에는 다시 망치 소리만 울렸습니다. 50년의 역사가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 안의 태주는 이미 다음 회의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철거 현장을 떠난 태주는 강남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30층 건물의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직원들이 태준을 보면 몸을 피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그런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젊은 여직원이 서류를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김지은이었습니다. 28살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봤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지다니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죠?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명절에도 출근하시고 주말에도 회사에 계시잖아요. 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족?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래도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것을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일이나 하세요. 태준은 그녀를 지나쳐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실 안 태준은 넓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펜트하우스는 어두웠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외롭냐고.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 따위, 그런 건 약한 사람들이나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태준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태준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오마카세 코스 20만 원짜리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혼자였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요리를 먹었습니다. 셰프가 정성껏 만든 초밥이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 부모의 따뜻한 목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태주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7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완벽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청소 용역이 다녀가서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지만 태준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태주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였습니다. 태산건설의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태주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봤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의 반쪽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양복을 벗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만이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외로우냐고.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새벽 3시 태주는 악몽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집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54살의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태주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울의 요양병원 병실.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는 80살 노인. 옆에는 회색 양복을 입은 54세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아들이지만 노인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얀 벽과 희미한 창가빛, 고요하고 차가운 분위기. TV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공기는 정적에 잠겨있니. 제사장 운명의 재회. 악몽에 시달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젯밤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는데 손이 또 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젠장. 태주는 휴지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태주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예감 따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태주는 인천 신포동 철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일정을 설명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시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포클레인이 건물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골목만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철거되지 않은 골목이었습니다. D동 12호에서 15호까지 네 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집들이 서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분에는 시든 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남루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운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51살 치고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진 속 그 눈이었습니다. 미선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여자가 태준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아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나야. 태준이야. 못 알아봐? 태준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태준, 그게 누구죠? 미선의 눈에는 태준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박 선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박 선생이 태준을 봤습니다. 아저씨, 미선 씨 아세요? 태준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겨우 말했습니다. 제 아내였어요. 25년 전에. 박 선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미선 씨 신혼 미상인데요. 최소 10년 이상 이 일대를 떠돌았고 5년 전부터 이 동네에 정착했어요. 치매가 심해서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이상 떠돌았다고요? 신혼 미상이라고요? 그는 25년간 미선이 50억을 들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미선은 노숙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약속했던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5년간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회장 정태준이 아니라 한때 미선을 사랑했던 남자 태준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분을 병원에 당장. 태준은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내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알던 진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강남의 고층 회장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보이지만 공기는 정적에 잠겨 있다. 정태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본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다. 손끝이 떨리고 얼굴엔 피로와 혼란이 섞여 있다. 탁자 위에는 결제 도장이 놓여 있고 조명은 차갑고 희미하다. 창밖의 햇빛이 유리벽을 타고 들어오지만 그 안은 그림자뿐이다. 권위의 공간 속에서 인간적인 불안이 깨어나고 있다. 사립 탐정에게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태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결 방안을 더 찾아보죠.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이번 했습니다. 분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전 9시 대충 마련이 강남의 한 시급합니다. 고급 요양병원을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태준은 찾아보죠.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환자 저조합니다. 한 분을 대충 입원시키려고 마련이 합니다. 시급합니다. 중등도 알겠습니다. 알츠하이머, 해결 방안을 신원불명, 이번 영양실조, 분기의 실적이 전반적 저조합니다. 건강 악화 대충 마련이 상태입니다. 시급합니다. 원장이 알겠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보호자는 어떻게 이번 되시나요? 분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태준은 잠깐 대충 마련이 멈칫했습니다. 시급합니다. 입술을 알겠습니다. 깨물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그리고 천천히 이번 대답했습니다. 분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 남편입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원장의 손이 잠깐 알겠습니다. 멈췄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하지만 곧 다시 이번 메모를 분기의 실적이 이어갔습니다. 저조합니다. 대충 태준은 마련이 계속 시급합니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인실 해결 방안을 VIP 찾아보죠. 룸으로 주세요. 이번 분기의 30평 실적이 정도 저조합니다. 한강 뷰로요. 대충 마련이 네, 시급합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월 해결 700만 방안을 원입니다. 찾아보죠. 태준은 이번 분기의 지갑에서 실적이 카드를 저조합니다. 꺼냈습니다. 대충 마련이 1,400만 원 결제할게요. 알겠습니다. 해결 최고로 방안을 돌봐주세요. 찾아보죠. 이분은 이번 분기의 특별한 실적이 분이니까요. 저조합니다. 원장이 마련이 놀란 시급합니다.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배를 해결 낸다는 방안을 말에 찾아보죠. 당황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하지만 저조합니다. 태준의 표정은 대충 마련이 단호했습니다. 시급합니다. 원장은 알겠습니다. 고개를 해결 끄덕였습니다. 방안을 찾아보죠. 오후 2시 이번 분기의 태준은 실적이 직접 차를 저조합니다. 몰았습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자신이 방안을 찾아보죠.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인천 실적이 신포동으로 저조합니다. 향했습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 선생이 미선과 알겠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해결 방안을 있었습니다. 찾아보죠. 미선은 이번 깨끗한 분기의 옷으로 실적이 갈아입어 저조합니다. 있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박 시급합니다. 선생이 준비해 준 것 알겠습니다. 같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하지만 찾아보죠.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번 분기의 실적이 표정이었습니다. 저조합니다. 태준이 대충 마련이 다가가자 시급합니다. 미선이 뒤로 알겠습니다. 물러났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괜찮아요. 이번 병원 분기의 가는 실적이 거예요. 저조합니다. 대충 치료받으러요. 마련이 시급합니다. 태준이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목소리에 힘을 뺐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미선은 저조합니다. 천천히 대충 고개를 마련이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이 뒷좌석 해결 문을 방안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이번 분기의 조심스럽게 실적이 탔습니다. 대충 차가 마련이 출발했습니다.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룸미러로 미선을 해결 방안을 봤습니다. 찾아보죠. 창밖을 이번 멍하니 분기의 보고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조합니다. 대충 태준이 마련이 말을 시급합니다.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 씨, 해결 방안을 기억나는 찾아보죠. 거 있어요? 이번 미선이 분기의 실적이 고개를 저조합니다. 돌렸습니다. 대충 마련이 바다가 시급합니다.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인천 해결 방안을 바다예요. 찾아보죠. 전 바다 좋아하나 이번 봐요. 분기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태준의 눈가가 대충 마련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선은 정말 해결 바다를 방안을 좋아했습니다. 이번 신혼 때 분기의 실적이 인천 바다를 저조합니다. 자주 대충 갔었습니다.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기억이 알겠습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해결 것 방안을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번 분기의 실적이 바다 저조합니다. 좋아했어요. 대충 마련이 태준이 시급합니다.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해결 방안을 떨렸습니다. 찾아보죠. 룸미러로 보니 이번 분기의 실적이 미선의 눈에 저조합니다. 눈물이 맺혀 대충 마련이 있었습니다. 시급합니다. 왜 우는지 알겠습니다. 모르는 해결 방안을 눈물이었습니다. 찾아보죠. 병원에 이번 분기의 도착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의료진 5명이 대충 마련이 대기하고 시급합니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을 해결 방안을 VIP 찾아보죠.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이 30평짜리 넓은 대충 마련이 방이었습니다. 시급합니다. 큰 창문으로 알겠습니다. 한강이 해결 방안을 보였습니다. 찾아보죠. 하지만 미선은 이번 분기의 관심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대충 그저 마련이 멍하니 시급합니다. 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찾아보죠.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분기 시간이 실적이 걸렸습니다. 저조합니다. 대충 태주는 마련이 시급합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았다 방안을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불안했습니다. 대충 마련이 검진 결과를 시급합니다.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해결 방안을 의사가 찾아보죠. 나왔습니다. 이번 표정이 분기 실적이 무거웠습니다. 저조합니다. 대충 상태가 마련이 좋지 시급합니다.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중이 해결 방안을 42kg밖에 찾아보죠. 안 됩니다. 이번 분기 정상 실적이 체중이 저조합니다. 55kg인 대충 걸 마련이 감안하면 시급합니다. 심각한 알겠습니다. 해결 영양실조입니다. 방안을 찾아보죠. 혈압은 90에 이번 60, 분기 실적이 빈혈도 저조합니다. 심합니다. 대충 마련이 태준의 시급합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의사는 찾아보죠.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치아가 저조합니다. 여러 개 손상됐고 대충 마련이 피부에 시급합니다. 오래된 화상 알겠습니다. 흉터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알츠하이머는 중등도 이번 분기 수준입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추정컨대 대충 마련이 최소 시급합니다. 5년 이상 극심한 알겠습니다. 방치 상태였을 것 방안을 같습니다. 이번 태주는 분기 벽에 실적이 손을 저조합니다. 짚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다리에 힘이 시급합니다.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이상 해결 방안을 방치됐다고요. 아니,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25년이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자신이 시급합니다. 방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해결 방안을 않았습니다. 찾아보죠. 의사가 이번 떠나고 분기 실적이 간호사가 저조합니다. 미선의 대충 마련이 소지품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은 해결 방안을 비닐봉지였습니다. 찾아보죠. 태주는 천천히 분기 실적이 그것을 저조합니다. 열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안에는 시급합니다.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낡은 찾아보죠. 천인형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토끼 저조합니다. 인형이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반쯤 시급합니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의 해결 방안을 손이 찾아보죠. 떨렸습니다. 이번 이 분기 인형을 실적이 본 적이 저조합니다. 있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25년 시급합니다. 전 쌍둥이 알겠습니다. 딸들을 위해 해결 방안을 산 인형 찾아보죠.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누더기 지갑도 저조합니다. 있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열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은 해결 방안을 없었습니다. 찾아보죠. 깨진 손거울 이번 하나가 분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충 마련이 물에 젖은 시급합니다. 공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일기장 방안을 같았습니다. 이번 태주는 분기 조심스럽게 실적이 저조합니다. 펼쳤습니다. 대충 마련이 글씨가 시급합니다. 번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하지만 방안을 읽을 찾아보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수진아, 저조합니다. 수아야. 대충 마련이 태준의 시급합니다. 심장이 쿵 알겠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쌍둥이 딸들 이번 이름이었습니다.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 인형을 방안을 꽉 찾아보죠. 쥐었습니다. 이번 눈물이 분기 실적이 흘렀습니다. 저조합니다. 25년 마련이 만에 우는 시급합니다.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한 해결 회장 방안을 정태준이 찾아보죠. 아니라 한 남자가 분기 실적이 울고 저조합니다. 있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열분쯤 시급합니다. 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해결 방안을 닦았습니다. 찾아보죠. 이번 일어났습니다. 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병실로 대충 돌아갔습니다.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선이 침대에 알겠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태주는 저조합니다. 침대 옆 소파에 대충 마련이 앉았습니다. 시급합니다. 미선을 알겠습니다. 바라봤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분기 가셔도 실적이 됩니다. 저조합니다. 저희가 대충 마련이 돌볼게요. 시급합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오늘은 제가 찾아보죠. 여기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 태주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소파에서 일어나지 대충 않았습니다. 마련이 시급합니다.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나갔습니다. 해결 방안을 태주는 찾아보죠. 밤새 미선 곁을 이번 분기 지켰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미선이 대충 잠꼬대를 마련이 했습니다. 시급합니다. 태준아, 알겠습니다. 해결 방안을 태준이 찾아보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번 분기 다가갔습니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응, 대충 마련이 여기 있어. 시급합니다. 미안해. 알겠습니다. 해결 태준아. 방안을 찾아보죠. 미선은 여전히 이번 잠들어 분기 실적이 있었습니다. 저조합니다. 꿈속에서 대충 마련이 말하는 것 시급합니다.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의 해결 눈에서 방안을 다시 찾아보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미선의 저조합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대충 마련이 시급합니다.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해결 방안을 찾아보죠. 내가 미안해. 이번 이번엔 분기 실적이 지켜줄게. 저조합니다. 절대 대충 놓지 마련이 않을게. 시급합니다. 태준은 알겠습니다. 미선의 손을 놓지 해결 방안을 않았습니다. 찾아보죠. 해가 뜰 이번 분기 때까지 실적이 그 자리에 저조합니다. 있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결심이 시급합니다.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해결 방안을 밝히고 찾아보죠. 미선을 지키고 이번 분기 딸들도 실적이 찾을 저조합니다. 것이었습니다. 대충 마련이 이틀 후 아침 태주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선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씻으실 시간이에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간호사가 미선 곁에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싫어요. 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요. 씻으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수진의 손이 미선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의 뒷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수진이 미선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세심하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태주는 복도로 비켜섰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보호자분이시군요.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눈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태주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미선 환자분 씻기고 왔어요. 편히 쉬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태준이 일어나려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할게요. 수진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았습니다.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간호사 된 지 오래됐어요? 3년째예요. 왜 간호사가 됐어요? 수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아파서 병원 자주 갔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태준의 손에서 커피 잔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수진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보육원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 지나서부터요.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말랐습니다. 언제요? 정확히 언제? 2000년 2월 15일생이니까 2001년쯤이요.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0년 2월 15일. 그날은 자신의 쌍둥이 딸들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2001년에 보육원에 갔다는 말은 미선이 사라진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있었대요.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모르는 듯 계속 말했습니다. 2010년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저는 한국에 남았고요. 언니 이름은 수아. 전 수진이에요. 수아, 수진. 미선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벤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태준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태준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이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실장님, 급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수진, 2000년 2월 15일생, 보육원 출신. 이 사람이 제 딸일 가능성을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병원 간호사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실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게든 해주세요. 몰래라도요. 머리카락이면 되죠?
회장님, 제발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이 실장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이 실장은 큰 파일을 펼쳤습니다. 벽에 타임라인 차트를 붙였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금융 추적 결과예요. 이 실장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2001년 10월 1일 미선 씨 명의 계좌에 50억이 입금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계좌가 폐쇄됐어요. 전액이 이체됐습니다. 어디로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이 실장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산개발 주식회사. 회장님, 아버님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태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미선 씨의 행적이요. 이 실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일대 쪽방촌을 전전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쉼터에서 생활했고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경기도 시흥과 안산 일대를 떠돌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신포동에 정착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간 미선은 떠돌았습니다. 집도 없이 기억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이 실장이 오래된 경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인천 얼미도 창고 화재 사건입니다. 신혼 미상 여성과 쌍둥이 유아가 발견됐어요. 태준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선과 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아동복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2명이었습니다. 그중 1명은 지금의 수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준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미선의 머리를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빗질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빗에 머리카락 몇 가닥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미선 씨랑 얘기 좀 해야 해서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빨리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딸인지 확인하려고 몰래 머리카락을 훔치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태준은 강남의 한 DNA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검사원이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친자 확인이신가요? 네. 태준은 자신의 머리카락과 수진의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검사원이 받아들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1,000만 원 드릴게요. 내일 아침까지 부탁합니다. 검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준은 센터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요? 25년간 몰랐던 딸이라면요? 그날 밤 태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2시가 됐습니다. 3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미소, 목소리 모두 미선을 닮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사센터였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팩스로 보내드릴까요? 네, 빨리요. 5분 후 팩스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정태준과 정수진,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실. 태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내 딸이야. 정말 내 딸이야.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 딸이야. 25년 만에 찾았어. 태주는 비서를 안았습니다. 비서는 당황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주는 25년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후 2시 태주는 이 실장과 함께 인천 남부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사건 기록실로 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년퇴직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2001년 10월 5일 월미도 창고 화재요. 이 실장이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죠? 이상한 사건이었어요. 뭐가 이상했습니까?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방화 흔적이 있었거든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화요? 네. 석유를 뿌린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불이 났고요. 명백한 방화였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이라 흐지부지 됐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거든요. 더 조사하지 말라고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태주는 벽을 쳤습니다. 범인은요? 못 찾았습니다. 아니, 못 찾게 됐죠. 형사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불탄 창고가 보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벽이 보였습니다. 여자용 신발 한 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용 인형 2개가 보였습니다. 반쯤 타서 그을려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형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미선이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함께 인형 가게에 갔었습니다. 여보, 쌍둥이니까 인형도 2개 사야 해요.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끼 인형과 곰 인형을 골랐습니다. 아직 안 태어났는데.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수아 거, 수진 거예요. 미선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태준은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미선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증거 보관 창고에 가보고 싶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형사가 안내했습니다. 경찰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비닐봉투 속에 인형 2개가 있었습니다. 토끼와 곰이었습니다. 반쯤 타서 그을려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꺼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매직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 수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5년 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들을 위해 산 인형이었습니다. 지금은 반쯤 타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의 범죄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 태주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인형 2개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 이거 봐요.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형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을 뻗어 인형을 만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형이네요. 예쁘다.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인형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나죠? 이상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거였나요? 아니요. 당신 딸들 거예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딸, 전 딸이 있어요? 네. 쌍둥이 딸이요. 찾고 있어요. 꼭 찾을 거예요. 태준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도 태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태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하세요. 하지만 투자자 미팅이 취소라고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아버지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은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버지, 만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 기억나세요?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강미선, 제 아내요. 기억 안 나세요? 만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선,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50억 횡령, 미선 씨 명의로 만든 거 아니었어요? 만식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환자분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태준은 옷깃을 놓았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식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만식의 목소리가 명료했습니다. 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환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잠깐이다. 잠깐이면 된다. 앉아라. 만식이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만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선이 미안하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50억, 내가 횡령했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보상금을 빼돌렸지. 들키면 회사가 망하니까. 미선이 명의로 만들었어. 희생양으로. 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구두 수선점 딸이라고 깔보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태주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만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다. 뭐가 더 있어요? 사람을 시켰어.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람을 시켰다고요? 사람을 뭐에 시키셨는데요? 만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사람을 뭐에 시키셨어요? 미선이를 없애라고. 태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려 하셨다고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창고에 가뒀어. 그런데 불이 났어. 실수로. 실수요? 방화 흔적이 있었어요. 석유를 뿌렸다고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폭 출신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 불을 질러버렸어. 태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도 같이 있었어요. 제 딸들도. 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몰랐어. 애들을 데리고 왔을 줄은 몰랐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검찰 내사가 들어왔어. 50억이 곧 들통날 뻔했어. 미선이를 제거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를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돈 때문에. 회사를 지켜야 했어. 너를 위해서였어. 날 위해서요? 사람 죽이려 한 게 날 위해서라고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내를, 우리 손녀들을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하다, 태준아. 만식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식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치매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밥은 먹었나? 만식이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금 전의 고백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태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단순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였습니다. 미선은 피해자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쌍둥이 딸들도 함께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실장님 만납시다. 지금 당장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모든 걸. 이건 횡령이 아니에요. 살인 미수예요. 전화 너머로 이 실장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30분 안에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을요. 하지만 밝혀야 했습니다. 미선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아버지와의 대화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태준이 지나가자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하니 비서가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내가 소집한 적 없는데요. 임원들이 직접 소집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신 몰래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10시 정각 대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15명의 임원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을 보는 눈빛이 차갑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으시죠. 누가 소집했죠? 우리가 소집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계하는 자세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회장님의 최근 행보가 우려스럽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신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하셨죠? 경찰서를 다니셨고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회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곧 회사니까요. 태준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과거 스캔들이 공개될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태준은 자료를 봤습니다. 예상 주가 하락 35%, 시가총액 증발 3조 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취소 위험.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숫자로만 보지 마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태준이 자료를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직원 3,000명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협력업체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에요. 회장님 한 분의 양심 때문에 10,000명이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진실을 묻으라는 겁니까? 복지관에 100억을 기부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덮으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 끝입니다. 회장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15명의 임원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이 이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 저희는 집단 사퇴하겠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협박이군요. 마지막 호소입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오후 2시 회사 로비에 기자 5명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준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사건 재조사가 사실입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전 부인이 횡령범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비서가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밀어냈습니다. 태준은 차에 올랐습니다. 저녁 6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준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2001년 일 기억나시죠? 오래된 지인입니다. 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묻는 게 좋습니다. 당신 누구요? 아버지가 시킨 사람이죠? 남자는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똑똑하시네요. 따님들 있잖아요.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내 딸들을? 수진 양 매일 오후 6시에 퇴근하시던데요. 병원에서 집까지 혼자 버스 타고 가시더라고요. 태준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미국수와 양도 계시죠? LA 다운타운 로펌에서 일하신다면서요?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조용히 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소파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들이 위험했습니다. 즉시 이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한테 24시간 경호를 붙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협박을 받았습니다. 딸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LA에도 현지 경호업체를 고용하세요. 비용은 아끼지 말고 최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주는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에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내 딸이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차 안에서 3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도 반대편 끝에는 경호원이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수진 씨, 잠깐. 태준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궁금한 얼굴로 기다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요. 네. 갑자기요? 요즘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수진은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감사합니다. 수진은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밤 11시 펜트하우스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긴급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요구, 회장 불신임한 상정 검토, 주요 주주들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주주들도 협박범도 모두가 태준을 막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묻으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압박이 와도 진실을 밝힐 것이었습니다. 미선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요. 협박 전화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는 것을요. 오전 10시 태주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수진아, 사실은 목이 메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실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요? 바쁜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발이요. 태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수진은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옥상 정원으로 가죠. 둘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벤치로 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앉았습니다. 태준은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을 비볐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태준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수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정말이야. 나는 너의 친아버지야. 태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서류를 받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눈으로 읽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정태준과 정수진, 생물학적 부녀관계 확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1999년 5월 15일 내 엄마랑 결혼했어. 2000년 2월 15일 너와 수아가 태어났지. 2001년에 사고가 있었어. 엄마는 기억을 잃었고 너희는 보육원에 갔어. 한 명은 미국으로, 너는 한국에 남았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25년간 몰랐어. 일주일 전에야 알았어. 우연히 널 만나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25년간 어디 계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자기 딸을 몰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매일 밤 울었어요. 왜 나만 버려졌을까 생각했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도 일어났습니다. 다가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25년이 돌아와요? 수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당신은 재벌 회장이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딸을 못 찾아요? 내가 속았어. 아버지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노숙자가 됐고 저는 혼자 자랐고 언니는 미국에 갔어요. 이게 아빠가 할 짓이에요? 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상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용서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돌아와요? 엄마랑 살았을 추억이 생겨요? 언니랑 함께 자랐을 시간이 생겨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 매년 제 생일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타나길.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요.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 싫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당신을 아버지로 못 봐요. 절대요. 수진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준은 무릎 꿇은 채로 남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옆에 떨어진 DNA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하지만 수진은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태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딸에게요. 시차를 계산했습니다. LA는 지금 새벽 2시였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렸습니다. 6번 울렸습니다. 받지 않으려는 걸까요? 7번째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헐로 졸린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수아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Excuse me. I am your father. Your biological father. 태주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25년 전 사고가 있었다는 것,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I didn't know. I swear. You should have looked for us. 수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임사리. Please give me a chance. 사리 DOESNT change 25 is. 수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수진한테 거부당했습니다. 수아한테도 거부당했습니다. 회사는 압박하고 주주들은 불신이만을 준비하고 협박범은 위협하고 미선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창가로 갔습니다. 47층이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손이 창문 손잡이로 갔습니다.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미선 환자분이 계속 우세요. 태준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기억은 못 하시는데 계속 그 이름만 부르세요. 태준은 창문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태준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빨간불에 멈춰섰습니다. 옆 차에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였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미선이 계속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미선 씨 왔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태준이 아세요? 나예요. 내가 태준이에요. 미선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 보니까 눈물이 나요. 나도 그래요. 태준이 미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태준은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 25년 늦었어요. 미안해요. 25년? 네. 이제라도 시작해도 될까요? 미선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요.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버렸고 딸들을 찾지 않았고 25년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태주는 병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수진한테 거부당한 것, 수아한테 거부당한 것, 모든 것이 무너진 것. 새벽 2시 태주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고, 함께 깨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혼자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떨까요? 고통이 끝날까요? 태주는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까마득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 발을 난간에 올렸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이알러지 DOESNT 메이크업 파더 비잉 데어 더츠. 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여도 곁에 없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태주는 25년간 곁에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봤습니다. 25년 전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태준과 미선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늘 찍은 미선 사진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진이 환자를 돌보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미안해, 다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난간을 넘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시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미선 환자분이 또 우세요. 회장님 찾으세요. 태주는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을 땅에 디뎠습니다. 미선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려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상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난간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왔어요.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 손 따뜻하네요. 네. 제가 지켜줄게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미선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미선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소파에서 불편한 자세로 잤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미선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젯밤 난간에 섰던 자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태준이 태어났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자신을 거부해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25년 전 일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전송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미선을 위한 일이었고, 딸들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미선이 깼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태준을 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선도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당신 누구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미선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준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선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 실장을 만났습니다. 밤새 준비한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직 사임서 양식입니다. 태준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임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정태준은 태상건설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25년 전 부도덕한 범죄를 밝히고 남은 인생을 속죄에 바치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타이핑이 끝났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이사회 전원에게 보낼 것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클릭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 실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재산 처분도 결정하셨습니까? 네. 전 재산의 50%는 미선 씨 명의로 해주세요. 각 15%씩 수진이와 수아에게 증여하고요. 나머지 20%는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실장이 메모했습니다. 회장님은요? 10%면 충분합니다. 저 혼자 사는데 많이 필요 없어요. 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수천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 실장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25년간 차갑기만 했던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태준은 강남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47층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이 집 내놓을게요. 네. 갑자기요? 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억이 없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잠만 자던 곳이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경영서적, 경제학 책, 투자 관련 책들이었습니다. 태준은 한 권씩 내려놓았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기부할 것이었습니다. 책장 뒤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명품 시계가 나왔습니다.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골프채도 있었습니다. 와인도 여러 병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만 남겼습니다.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벌이었습니다. 모두 명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편한 옷만 몇 벌 챙겼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이었습니다. 미선의 결혼사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와 작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 기자회견으로 진실 공개. 2. 미선 씨 치료비 평생 확보. 3. 수진이 설득. 4. 수아 미국에서 데려오기. 5. 작은 집 구하기, 가족이 함께 살 곳. 6. 매일 미선 씨 돌보기. 7. 진짜 아버지 되기. 7가지 계획이었습니다. 태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이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것들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만 있으면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작은 불빛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저녁 6시 짐을 다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결혼사진이 전부였습니다. 25년 치고는 너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의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태주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나왔습니다.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이사 가요.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태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작은 집을 검색했습니다. 북촌 한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4개,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격은 펜트하우스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집으로 하자.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연락처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전화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로 갔습니다. 미선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어요? 네. 이제 매일 올게요. 매일요? 네. 약속이에요. 태준은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정태준, 너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모든 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얻는 거야. 가족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주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작은 한옥마당에서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미선도 수진도 수아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30대 넘게 설치됐습니다. 태주는 백스테이지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해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원고 없이 말할 것이었습니다. 태상건설 회장 정태준입니다. 25년 전 범죄를 고백하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2001년 10월 저희 회사는 재개발 보상금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 죄를 제 아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범은 제 아버지 정만식 전 회장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내 강미선 씨는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인천 월미도 창고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기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고 25년간 노숙자로 떠돌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찾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수아와 수진. 2000년 2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25년 전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 한 명은 한국에. 일주일 전에야 알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회장직을 사임합니다. 전 재산의 80%를 아내와 딸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10초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스테이지로 사라졌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후 태주는 병원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봤어요. 그랬구나. 진심이었어요? 응. 속죄하고 싶어. 시간이 걸리겠지. 내가 필요한 만큼 기다릴게. 평생이 걸려도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미선을 돌봤습니다. 수진과 조금씩 대화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알았으면 모든 걸 버리고 너희를 찾았을 거야. 수진은 태준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주일 후 인천공항이었습니다. 태준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나자는 것인지 작별 인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발로 염색한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서양식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태주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태준을 봤습니다.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이. 수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I came for my mother. Not for you. 알아. 그래도 고마워. 둘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나왔습니다. 수아와 마주쳤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수아도 떨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주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수아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둘이 함께 불렀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에요. 언드임 SUA 맘. 미선은 둘을 봤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낡은 인형 2개를 꺼냈습니다. 토끼와 곰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미선이 인형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수아야. 미선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둘이 미선을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태준도 다가갔습니다. 미선이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 씨. 응, 여기 있어. 사랑해요. 우리 가족.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30초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 30초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북촌 한옥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4개, 마당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수아가 도와줬습니다. 미선은 휠체어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이 방은 엄마 방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This one is mine.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제일 작은 방 쓸게. 너희랑 엄마 편하면 돼.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봤습니다. 아빠. 처음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딸. 마당에 상을 차렸습니다. 첫 가족 식사였습니다. 수진이 요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맛있었습니다. 넷이 함께 앉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제15장 마지막 이미지, 진짜 중요한 것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습니다. 북촌 한옥 마당에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마당 한쪽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55살이 됐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명품 시계 대신 1,000원짜리 고무줄 시계를 찼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쓸 것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추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물을 주고 돌봤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왔구나. 힘들었지? 태준이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흙이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요? 낮잠 주무세요. 수진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다시 텃밭으로 돌아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국에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데드, I'm coming back next week.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보다 한국어가 늘었습니다. 정말 좋아. 고마워, 수아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아는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통화를 끊고 태준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녁 5시였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들어가 도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습니다. 밥도 지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빠 간 맞아요? 수진이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맛봤습니다. 완벽해. 너 요리 실력 늘었다. 아빠도 늘었어요. 둘이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깨워야겠다. 태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미선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중도 늘었고 얼굴에 혈색도 돌았습니다. 미선 씨, 저녁 먹자. 태준이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미선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웃었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당신 남편이에요. 매일 말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왜 눈물이 나죠?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했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미선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좋네요. 우리 집이에요,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미선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웃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인천 철거 현장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벤츠에서 내려 헬멧을 쓰고 차갑게 명령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비즈니스만 하면 돼. 그때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한옥, 텃밭, 된장찌개, 명품 대신 편한 옷, 벤츠 대신 낡은 경차, 회장실 대신 작은 방,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을요. 수진이 미선에게 밥을 떠넣어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랑스럽게 태준도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47층 펜트하우스, 수천억 자산, 권력.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었었어. 가족을. 이제 나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어. 회사도,
돈도 명예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어. 가족을. 아빠, 행복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1년 전 옥상 난간에 섰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죽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자신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하늘을 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높은 곳만 봐서 놓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미선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미선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태준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멀리서 카메라가 줌아웃하듯 한옥 전체가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년 전 철거 현장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됐습니다. 차가운 회장에서 따뜻한 남편으로, 혼자에서 함께로, 권력에서 사랑으로, 태주는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옥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안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레이션이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함은 남았습니다. 희망은 남았습니다. 사랑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항상 해피엔딩의 삶을 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연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인생사연 손편지였습니다.